자, 안녕하세요. 이장혁 변호사입니다. 자, 해설은 그 지문을 다 보지는 않을 거고요. 그 정답에 해당하는 지문하고 틀린 지문 위주로 좀 볼게요. 그리고 좀 총평을 좀 하자면, 문제 난이도는, 작년이랑 좀 비슷하다. 작년도 좀 어려웠어요. 난이도는 좀 어려웠고, 난이도는 좀 높았어요.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근데 작년에도 어려웠기 때문에 작년이랑 좀 비슷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체감적으로는 그러니까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좀 차이점은, 내가 보기에는 그 체감적으로는 올해가 더 어려웠을 것 같아. 왜냐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수업 시간에 잘 다루지 않은 지문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좀 다 세보지는 않았는데 지문 한 5-6개 정도? 그 정도가 수업 시간에 잘 다루지 않는 지엽적인 데서 나와갖고 처음 보는 것들이었겠지. 그런 게 좀 나와서 좀 체감적으로는 어렵게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다 정답에 해당하는 지문이 아니었어요. 정답에 해당하는 지문들은 다 수업 시간에 강조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시간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파이널 할 때. 모르는 게 나오면 당황하지 마라. 모르는 게 나오면 당하지 마라. 수업 시간에 잘 다루지 않았던 거, 처음 보는 거 이런 게 나오면 그건 대부분 정답 지문이 아니다. 오히려 반가워해야 된다. 그거 제껴놓고 전부 다 찾으면 되니까. 근데 대부분 그랬어. 한 문제만 그렇지 않았지. 대부분 그랬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충실하게 1년 동안 충실하게 공부를 해왔으면은 성적은 괜찮게 나올 수 있어요. 시험장에서 체감적으로 느낀 것보다 실제 점수는 좀 높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그래요. 자, 오늘 해설은 아까 얘기한 대로 틀린 지문 위주로 좀 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뭐가 정답인지, 그리고 그게 왜 정답인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수업을 들은 거를 테니까 그거 위주로 할게요. 다 하면 또 지루하잖아. 지금 시험 끝나갖고 지금 공부하는 상황이 아니라 체크하는 거니까. 올해 그리고 보면 이 수업이야 대부분 해커스 수강생들이 듣겠죠. 그 제 책 인사이트 그 핵심 정리, 인사이트 세무사상법 핵심 정리, 거기에서 거의 다 나왔어요. 내가 그 책만 다 보면 100점 맞는다 그랬지. 그 책 다 보면은 97.5, 그 책만 다 알면 올해 시험은 97.5 내지는 100점 맞을 수 있었어. 한 문제의 경우에는 정답 지문이 거기에 없는 거에서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나머지 4개 지문은 다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4개를 보고 정답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핵심 정리 238페이지 책인데 그것만 다 외웠으면은 100점 맞을 수 있었어요. 근데 뭐 다 외울지는 못했겠지. 뭐 수험생이 어떻게 책 하나를 다 외우겠나. 근데 그거 충실하게 공부했으면은 90점 이상들 많이 맞았을 거예요. 자, 좀 보시죠. 자, 41번.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번. 회사란 상해만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틀렸죠? 상해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설립된 법인이죠. 상해만 이거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파이널에서도 강조를 했던 거죠. 요런 식으로 출제 많이 된다고. 상해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상사회사.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민사회사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지점 소재지에서는 별도의 설립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맞아요. 작년 법 개정에 의해서 그 회사의 경우에는 지점 등기라는 게 폐지됐죠. 근데 지점 등기가 폐지되기 전에도 회사의 성립은 본점에서의 설립 등기만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요거는 뭐 기본적인 사항이죠. 세 번째, 회사는 다른 회사의 유한 책임 사원이 될 수 있다. 맞아요.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 될 수 없다. 이런 규정은 있죠. 근데 그것도 자주 출제되는 질문이었지. 그래서 그거 우리 기출문제 해설하면서 유한 책임 사원은 될 수 있다라는 점 여러 번 강조를 했었죠. 네 번째, 법원은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맞죠? 자, 이것도 이제 회사의 해산명령 관련된 건데, 해산명령 사유는 3가지가 있죠. 이 지문 2번째 거지.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아니면 1년 이상 영업을 중단하고 있을 때, 그때는 해산명령 사유가 되죠.
그리고 해산 명령을 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 법원이 직권으로 뭘 하는 건 거의 없는데 이 해산 명령은 직권으로 한다는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되게 독특한 제도라고 여러 번 설명을 했었죠. 요거 답은 2번이에요. 정답은 공지가 돼 있어요. 정답은 이제 표로 해갖고 공지가 돼 있는데 그것만 봐도 그것만 보고 이제 뭐 납득이 안 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학생도 있을 거고 해설 강의를 들으면은 그게 다 맞는지 왜 다 맞는지 알 수가 있죠. 42번 요거는 3번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맞는 지문은 웬만하면 좀 안 볼게요. 맞는 지문도 조금 볼 건 있긴 한데 웬만하면 안 볼게요. 틀린 지문 위주로 볼게요. 그리고 정답 지문은 대부분 틀린 지문이야.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가 더 많아요. 옳은 것을 골라라 보다. 3번 요게 이제 틀린 질문이죠. 정답이에요. 무행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산하는 금액을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 틀렸죠? 무행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자본금 요거는 정관 기재사항이 아니지. 자본금 어떻게 정해요? 자본금 정하기는 어떻게 정해? 발긴 전원의 동의로 정하죠. 우리 정관기재사항 공부한 다음에 우리 이제 회사 설립 절차에서 1, 2, 3, 4, 5 이렇게 하는데 1-1로 해갖고 주식 발행사항에 관한 결정이라는 거 해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거 발긴 전원의 동의로 정한다라고 했었죠. 발긴 전원의 동의로 주식 발행사항에 관한 사항을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뭐가 있죠?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두 번째 발행가액, 세 번째가 요거지. 무행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자본금으로 계상할 금액. 정관으로 정하지 않아요. 43번 요거는 이제 맞는 것을 옳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다 한번 보시죠.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먼저 볼까요? 회사 성립의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누구도 회사 설립의 무효해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보통 이제 누구도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하면 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 이렇게 식으로 해놓고 틀린 지문을 많이 내는데 요거는 맞는 지문이에요. 자, 설립무효해소 어떻게 제기할 수 있죠? 주식회사 설립무효해소 주주이사 감사에 한해서 제기할 수가 있죠. 제소기간은 회사 성립의 날로부터 2년이죠. 회사 성립의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제소기간이 도과한 거라 누구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주주이사 감사 뭐 얘네들이 제기할 수 없는 건 당연하고 걔네들 외에 사람들이 제기할 수 없는 건 당연하죠. 제소권자가 아니니까. 주주이사 감사라 하더라도 제소기간이 도과하면 제기할 수 없어요. 자, 요거 43번은 나머지도 좀 볼게요. 1번 설립에 주관적 하자가 있는 경우 주주는 설립 취소해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것도 틀렸죠? 이것도 많이 강조했던 거예요.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설립 무효해소, 설립 취소해소 다 인정이 되죠. 근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설립 취소해소는 인정이 안 되죠. 2번 회사 설립의 무효는 주주이사 감사 또는 이해관계인에 하나요? 소만으로 이루 주장할 수 있다. 틀렸죠? 설립 무효해소 제소권자는 주주이사 감사에 하나죠. 이해관계인은 안 돼요. 3번 설립무효해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틀렸죠?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배상 책임을 진다는 거지. 과실 있다 그러면 중과실, 경과실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번 지문은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런 의미가 돼버려. 틀린 거지. 경과실일 땐 책임 안 져요. 악이 중과실일 때만 책임지지. 5번 설립무효 판결이 인용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간의 권리움에 영향을 미친다. 틀렸죠? 자, 이 지문은 무슨 뜻이에요? 설립무효 판결에 소급표가 있다는 뜻이에요. 소급표가 있으면은 설립무효 판결 전에 발생한 권리움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지. 근데 설립무효 판결에는 장래여만 있잖아. 대세여 있고 소급표는 제한된다. 장래여만 있을 뿐이다. 우리 많이 공부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44번 요거는 정답이 2번이에요. 상법상 주식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2번 주식회사를 모집 설립하는 경우 액면 주식을 창립청의 승인을 얻어 액면 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틀렸죠? 액면 미달 발행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죠. 액면 미달 발행 회사 설립 시에는 못해요. 아예 못해. 신주 발행 시에만 할 수 있죠. 신주 발행 시에 액면 미달 발행을 하려면 요건이 어떻게 돼요? 3가지 요건이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회사 성립의 날로부터 2년이 경과했을 것. 2년이 경과해야만 액면 미달 발행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회사 설립 시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주총회 특별결의 거쳐야 되고 세 번째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설립 시에는 안 된다. 45번 상법상 주식의 양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요건 정답은 3번이에요. 3번이 틀린 거야. 회사 설립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주주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하나요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자, 틀렸죠.
자,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와 관련 거죠.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 주식 양도와 관련해서 묻고 있으니까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를 묻고 있는 거예요.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 허용성 어떻게 되죠? 회사 성립의 날로부터 6개월 동안은 할 수가 없죠. 한다 하면 회사에 대해서 무효가 돼버리지. 물론 당사자 간의 채권적 효력은 있지만 회사의 관계에서는 무효예요. 6월이 경과하면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사회 승인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명채권 양도 방법으로 할 수 있죠. 주식을 양도하는 데 있어서 이사회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언제예요? 이사회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이거는 정관으로 규정한 거지. 정관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식 양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뒀을 때, 그때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 경우에는 이제 그 주권이 발행됐거나 발행되지 않았거나 상관없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지.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정관에 그런 게 있다는 것도 없고 하니까 이사회 승인은 필요 없는 거예요. 46권 요거는 상법상 주주에게 전환권이 부여된 전환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3번이 정답이에요.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언제나 증가한다. 틀렸죠? 전환의 경우에는 상향 전환과 하향 전환이 있죠. 하향 전환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증가를 하죠. 하지만 상향 전환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증가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본금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상향 전환도 하향 전환도 아니고 그냥 1대1 비율로 하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자본금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지. 유지되거나 증가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자, 하향 전환이 뭐죠? 좋은 주식 반납하고 후진 주식 받는 거지. 근데 전환 주식의 경우에 전환을 할 때 주주 전환 주식이니까 주주 전환 주식만 갖고 얘기를 할게요. 주주가 전환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전환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어떤 제한 규정이 있어. 우리 상법에. 전환 전후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일치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전환 주식이 애초에 발행받을 때 회사에 돈 내놓잖아. 돈 내고 전환 주식 발행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환 청구권을 행사를 하는데 애초에 내놓은 돈 회사에 그대로 다 놔두고 전환 청구할 때는 주식의 종류만 바꿔가라는 거야. 그런데 내놓은 돈이 일정한 상태에서 좋은 주식 반납하고 후진 주식 받으면은 그러면 더 많이 받아야겠죠? 같은 숫자의 주식을 받으려면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 어떤 바보가 그런 짓 전환 청구를 하겠어요. 좋은 거 반납하고 후진 주식 받으면 더 많이 받아야지. 하나 반납하고 2개 받는다든가 하나 반납하고 1.5개 받는다 이런 식으로. 그러한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전환 주식의 경우 전환 청구권을 행사를 하면 신주를 발행해줘요. 기존 주식 없어지고 신주를 발행해주는 거야.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을 교부해주는 건 아니에요. 전환 주식은 신주를 발행해줘. 신주가 발행되기 때문에 신주가 발행되면서 그러니까 없어지는 주식은 숫자가 적고 발행되는 신주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발행주식 총수가 늘어난다고. 근데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발행주식 총수잖아. 그래서 발행주식 총수가 늘어나면 그러면 자본금도 늘어나죠. 하향 전환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증가를 해요. 그런데 1대1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였는데 근데 보통주로 바꿔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결권이 생긴다는 전 좋지. 근데 우선권이 없어진다면 좀 나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1대1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가 유지가 되니까 자본금도 그대로 유지가 되죠. 언제나 증가하진 않아요. 47번 상법상 주주명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건 정답이 4번이에요. 4번부터 볼까요? 회사가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한 경우 회사 채권자가 전자주주명부에 기록된 사항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하는 때에는 회사는 다른 주주의 전자우편 주소를 열람 또는 복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거 맞아요. 요게 지금 핵심 정리에 없어요. 핵심 정리에 없는 게 정답인 건 딱 요거 하나예요. 근데 사실 요거 나머지 지문들이 다 틀렸다는 거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은 쉽게 알 수 있는 문제거든요. 나머지 지문 4개는 다 쉬웠어. 그래서 나머지 지문 4개를 통해서 정답을 찾을 수는 있었어요. 요것도. 그리고 4번 지문도 우리가 공부를 안 했어도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잖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이거 보장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다른 사람 전자우편 주소 왠지 가리고 보여줘야 될 것 같잖아요. 느낌상.
자, 1번부터 다 보시죠. 1번, 회사가 명의계사 대리인을 둔 경우에 이사는 주주명부의 복본은 명의계사 대리인의 영업소에, 그 원본은 회사의 본점에 비치해야 된다. 틀렸죠? 자, 요것도 기출문제 해설하면서 뭐 한 두세 번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설명을 다 했던 건데, 자, 명의계사 대리인 둔 경우에 주주명부 비치를 어떻게 하죠?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어요. 회사는 원본은 회사에다 비치를 하고 복본을 명의계사 대리인에게 비치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 원본 자체를 명의계사 대리인에게 비치하도록 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그 원본을 회사의 본점에 비치해야 한다. 이렇게 했으면 이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회사는 원본 자체를 명의계사 대리인에게 비치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2번, 회사의 주주는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영업시간 내에만 할 수 있죠.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새벽 3시에 가갖고 주주명부 좀 보자 그러면 회사가 그거 보여줘야 돼? 아니잖아요. 3번,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3개월이죠. 이것도 기본적인 사항이지. 주주명부 폐쇄하면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죠. 5번, 정관으로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을 정한 때에도 회사는 그 기간이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이거 틀렸죠? 이거 주주명부 폐쇄한 다음에 2주 전에 공고해야 되느냐 이거 물어보면 항상 정관에 기재한 경우에는 이거 안 해도 된다라는 거 체크를 하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 사실 1, 2, 3, 5번 요게 좀 쉬운 지문이었기 때문에 1번은 아주 쉽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요거는 조금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들은 알았을 텐데 요거는 조금 모르는 학생도 있을 수도 있어요. 2, 3, 5번은 이거는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누구나 쉽게 틀린 지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지. 1번, 4번쯤에서 갈등하다가 왠지 4번이 옳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서 이거는 4번을 정답으로 많이 찾지 않았을까,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자, 48번, 상법상 주권의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1번이 정답이에요. 회사는 성립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는 주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틀렸죠? 이것도 많이 강조하던 거지. 내가 주권 발행 언제 해야 되냐? 지체 없이 해야 된다. 지체 없이. 회사가 성립하면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해야 된다. 이거 여러 번 강조를 했었죠.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얘기까지도 많이 했었지. 여러분들이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 이거 공부하면서 6월을 기준으로 뭘 해갖고 이런 식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회사는 회사 성립 후 6개월 내에 주권을 발행해야 된다. 이게 맞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니다. 6개월 내에 주권을 발행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발행해야 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했었죠. 강조를 했었죠. 근데 요거는 회사는 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때는 주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6개월 경과한 후에만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이건 틀린 지문이라는 게 아주 쉽게 드러나죠. 49번, 상법상 주권 불소지에 대해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 2번이 정답이에요.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기 전에는 주주는 주권 불소지 신고를 할 수 없다. 틀렸죠? 주권 불소지 신고는 주권 발행 전이나 후나 다 할 수 있죠. 주권 발행 전에 불소지 신고를 하면 어떻게 해요? 회사의 조치는. 회사는 주주 명부에다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한테 통보를 해주죠. 야, 주주 명부에다 기재를 했다. 너한테 주권 발행 안 해준다. 이렇게. 주권을 발행한 상태에서 주주가 주권 불소지 신고를 하면 어떻게 돼요? 우선 주권 불소지 신고를 하는 방법부터 달라지죠. 주권 발행 전에 불소지 신고를 할 때는 그냥 불소지 신고만 하면 돼요. 나한테 주권 발행해 주지 마라. 나 주권 안 갖고 있을 거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발행 후에 주권 불소지 신고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보유하고 있던 주권을 회사에 제출을 해야 되죠. 그럼 회사는 그 주권을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하나로 하죠. 무효화하거나 명의계사 대리인에게 임치하죠. 무효화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권을 폐기하고 주주명부에다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뜻을 기재하는 거. 그게 무효화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명의계사 대리인에게 임치할 수도 있죠. 주권을 그냥 살려둔 상태에서 보관만 명의계사 대리인에게 맡기는 방법을 할 수 있죠. 발행 전후 할 수 있다. 방금 그 내용 중요하다고 하면서 많이 설명을 한 건데, 이거는 주권 발행 전후를 불문하고 불소지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것도 틀린 지문이라는 건 쉽게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0번.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 매수 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정답이죠. 주식 매수 선택권의 행사 가액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 매수 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틀렸죠?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실질가액 이상이다. 이것도 파이널에서도 강조를 했던 거예요. 이거 행사가액 얘기 나오면 행사일인지 부여일인지 요거 꼭 찾아라. 부여일 기준으로 해서 실질가액보다 높아야 되는 거다. 행사일 기준으로 하는 건 뭐예요? 차액정산할 때. 차액정산할 때는 행사일 기준으로 해서 그날 현재 실질가액보다 그날 현재 실질가액이랑 비교를 하지. 근데 이거 그 파이널 할 때도 강조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알았으면 다른 내용 몰랐다 하더라도 2번 지문이 틀렸다는 거는 쉽게 알 수 있죠. 51번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자기 주식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1번이 정답이에요. 자기 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이사의 결의로 이익 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도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얻어야 한다. 자, 틀렸죠. 원래 자기 주식을 취득하려면 주주총회에서 그 수권을 해줘야 되죠.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에다가 자기 주식 취득과 관련되는 권한을 부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주총회에서 권한을 부여해 줄 때 한도를 정하죠. 취득할 수 있는 자기 주식의 종류와 술, 그 다음에 총액,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의 총액, 그 다음에 기간은 1년 넘지 않는 기간이어야 되죠.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수권을 해주죠. 근데 그 수권 해주는 거 그거를 자기 주식 취득에 관한 결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정은 이사회에서 하지만 뭐 그거는 우리가 큰 의미를 두진 않아요. 자기 주식 취득과 관련된 기본적인 결정을 주주총회에서 한다고. 근데 이거 설명하면서 내가 배당 가능 이익에 의한 자기 주식 취득은 본질이 이익 배당과 같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결정 권한도 똑같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익 배당 결정 권은 누가 가져요? 원칙적으로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 권한을 갖죠. 근데 정관의 규정을 두면 이사회에서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거랑 일치를 시켰다. 그래서 배당 가능 이익에 의한 자기 주식 취득도 원칙적으로는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이익 배당에 관한 결정을 이사회에서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배당 가능 이익에 의한 자기 주식 취득에 관한 결정도 이사회에서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자, 1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52번 상법상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1번이 정답이에요.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틀렸죠? 이런 제한은 없어요.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뭐 있지 않나요? 제한? 4번 지문에 나오죠. 회사가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과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의결권이 배제 제한되는 종류주식은 합쳐갖고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해요. 하지만 다른 종류 주식까지 다 합치면은 그건 뭐 4분의 1 초과하지 못한다 이런 제한은 없어요. 요거는 사실 1번 지문만 있고 4번 지문이 만약에 없다면 그러면은 의결권이 배제 제한되는 종류 주식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 학생이 실수로 1번 지문 착각을 해갖고 1번 지문 맞는 지문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4번 지문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착각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렸다는 거 이거는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면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53번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주가 소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주식 보유 비율이 같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은 3번이에요. 기억 이사의 위협행위 유청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죠. 회계상부 열람 등 청구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이죠. 집중투표 청구권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이죠. 해산 판결 청구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죠. 자, 이것도 핵심 정리해 보면은 통칙 부분에 표로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하면서 100분의 1짜리, 100분의 3짜리, 100분의 10짜리가 있다. 근데 거의 다 100분의 3짜리다. 그러니까 100분의 1짜리하고 100분의 10짜리만 명확하게 알아놓으면 100분의 3짜리는 저절로 찾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물론 외우긴 다 외워야 된다. 하지만 최소한 그 정도라도 알아둬라. 그 정도만 알아뒀어도 이건 맞출 수 있는 거지.
기억이 100분의 1, 리을이 100분의 10. 그것만 알고 있었어도 정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54번 상법상 주식회사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정답이에요. 주주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고자 하는 자가 총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여도 된다. 틀렸죠. 자, 요것도 이게 판례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이어야 된다. 그렇겠죠. 원본은 이제 위조나 변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위조나 변조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원본이어야 된다. 그랬었죠. 그러면서 내가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사본이어도 된다는 판례가 있긴 한데 그 판례는 회계사 세무사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온다. 그래서 원본이어야 된다. 요것만 나오니까 요것만 알아둬라. 그랬었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 듣고 알아뒀으면은 이것도 답을 찾기에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자, 55번 상법상 영업 양도, 양수 등에 있어서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에요. 영업 양수의 경우에는 다른 회사 영업에 전부 양수하는 경우에 하나요.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 틀렸죠? 이것도 이제 영업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 주주총회 특별거래가 요구된다. 근데 양도 회사에서 주주총회 특별히 거래가 요구되는 경우와 양수 회사에서 주주총회 특별거래가 요구되는 경우는 완전히 다르다. 그 별개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설명을 했었지. 양도회사의 경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전부를 양도하거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 그때 주주총회 특별거래가 된다. 양수하는 회사에서는 양도하는 회사의 전부를 양수하나 양도하는 회사의 일부를 양수하나 그건 따지지 않아요. 그 영업 양수가 양수 회사의 입장에서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 그때 주주총회 특별거래가 요구된다. 그랬었죠. 이게 따로 봐야 된다고. 이건 지금 영업 양수의 경우니까 이거 뭐 영업에 양도하는 경우라고 해놨어도 이건 틀리지면 되는 거네.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부나 중요한 일부의 양도일 테니까 양도의 경우는 양수인 경우는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에 하나요? 주식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런 경우는 없죠. 5번 상법상 56번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툰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이에요. 2번부터 볼까요? 결의 취소의 소의 제소기간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개월이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에서 제소기간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건 상당히 매우 기본적인 사항이죠. 그래서 요것도 요 정답 지문만 알면은 다른 걸 모른다 하더라도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죠. 이것도 제소기간 이게 핵심 정리에 그 회사법 통칙 부분에 표로 정리를 해놨잖아요. 1개월짜리 있고 2개월짜리 있고 6개월짜리 있고 2년짜리 있다. 그래서 그거 이제 파이널에서 설명을 할 때도 1개월짜리 이사 해임 해소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2개월짜리가 이제 중요하죠. 주주총회 결의 취소해서 하고 부당 결의 취소 변경해서. 그 다음에 대부분은 6개월이다. 그리고 2년짜리가 있다. 모든 종류의 회사에 설립 무효해서 설립 취소해서 요거는 다 2년이고 그리고 그것만 2년이다. 회사의 설립 무효해서 설립 취소해서 그것만 2년이다. 1개월짜리, 2개월짜리, 그 2년짜리 요거는 암기를 꼭 하고 있어라. 나머지는 다 6개월이니까 기산점만 다를 뿐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암기를 하고 있었으면 이 문제도 맞출 수가 있었죠. 1번 결의 취소에서의 제소권자는 주주이사 감사 또는 회사 채권자이다. 틀렸죠. 회사 채권자는 아니에요. 주주이사 감사만 제소권자예요. 이것도 기본적인 사항이죠. 3번 결의 취소해서가 제기된 경우 회사의 현황과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는 그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어야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틀렸죠. 이것도 내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었냐면 재량기각은 그 한 명회사 설립무효에서 설립 취소해서 그 부분에서 기본적인 규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재량기각의 요건으로 하자가 치유되었을 것 요걸 요구하고 있어. 그리고 뭐 신주발행무효에서든 합병무효에서든 기타 등등 소에서 재량기각에 관한 규정을 둘 때는 방금 그 규정을 다 준용을 해. 다 준용을 해요. 그래서 법문상으로는 하자의 보완이 돼야만 재량기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유독 주식회사 에서 주주총회 결의 취소해서 여기에서만큼은 재량기각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거기서 별도로 한 이유가 뭐였어요? 하자가 보완되었을 것, 요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 부분에서 이제 규정상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 강조를 했었던 거였죠. 4번 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소가 인용된 경우 그 판결은 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주주 및 제3자 간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틀렸죠. 이거 지문의 내용은 무슨 얘기예요? 소급표 없다, 장래에만 있다, 이런 내용이죠. 틀렸죠. 주주총회 결의, 취소, 무효, 부존재 확인해서 다 소급표가 있죠. 자, 요것도 강조를 많이 했어요. 우리 회사법상해소에서 대부분은 대세여 있고 소급표는 없잖아. 근데 주주총회 결의 하자를 다툰 4개만큼은 전부 다 소급표가 있다. 이거 참 독특한 거니까 꼭 기억해놔라. 그러면서 강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표현이 회사 주주 및 회사 제3자에 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 표현도 눈에 익혀두라고 내가 많이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들 대세여 있고 소급표는 없다, 이런 식으로만 알아두면 안 된다. 그러면서 법문을 읽으면서 대세여라는 거는 제3자에 대해도 효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돼 있고, 소급표가 제한된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회사 주주 및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다라는 거 눈에 익혀두라고. 대세 있고 소급표만 있다라는 식으로 하면은 지문에 법문 그대로 이렇게 나오면 이거 틀리니까 그것도 눈에 익혀두라, 그러면서 강조를 했었던 거였죠. 자, 5번 부당결의 취소 변경에서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제소권자는 언제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 이거 틀렸죠. 이것도 아까 얘기한 그거야. 회사법 통칙에 제소기간 표로 정리를 해놨잖아요. 거기서 2개월짜리 2개 있었잖아. 결의 취소해서 하고 부당결의 취소 변경에서.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해놨으면 이거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지. 56번은 뭐 정답 지문도 쉬웠고 나머지 것들도 다 수업 시간에 강조를 많이 하던 거라 이건 뭐 다 많이들 맞췄을 것 같아요. 57번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요건 5번이 정답이에요.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수의 주식을 법원에 공탁해야 된다. 틀렸죠. 감사에게 공탁해야 된다는 거죠. 요것도 내가 어떻게 기억을 되살리라고 내가 설명했던 방식 그대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거 어떻게 설명했냐면, 요 규정이 갖는 의미는 정관으로 이사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거에 관해서 논의가 있는데, 요 규정을 근거로 해서 그걸 가능하다고 해석한다.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는 어쩌고 저쩌고다라고 했으니까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 거잖아. 그럼 결국 정관으로 이사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한다는 얘기죠.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다. 근데 출제는 누구에게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기서 많이 출제된다. 뭐 이사회에 공탁해야 된다, 법원에 공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린 질문으로 많이 나온다. 감사에게 공탁해야 된다는 거, 그걸 기억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했었죠.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자, 그 다음에 58번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거는 4번이 정답이에요. 옳은 것.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환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가 있다. 자, 맞죠? 자, 요건 이제 어떻게 강조를 했어요? 이사뿐만 아니라 감사까지도 포함해서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소집 절차 없이 회의할 수 있다. 뭐 그걸 강조하면서 이걸 얘기를 했었죠. 나머지 것들을 좀 볼까요? 1번 이사회가 이사에 대하여 회사의 사업 기회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려면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결의를 하여야 한다. 자, 틀렸죠? 이것도 강조를 여러 번 했던 거죠. 이사의 결의 어떻게 하죠? 과반수적 과반 찬성으로 하죠. 근데 3개만큼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하죠. 3개 뭐죠? 요거 회사 기회 유용에 대한 승인, 자기거래 승인, 그 다음에 감사위원 해임, 요거 3개만큼은 3분의 2로 한다. 여러 번 강조했죠. 과반수로 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죠. 근데 요거는 이걸 몰랐다 해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사의 결의 원칙적으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하잖아요. 예외적으로 가중된 요건이 요구되는 건 3분의 2밖에 없죠.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건 상법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도 이건 틀린 지문임을 알 수 있었어요. 2번 정관에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사가 음성 또는 영상을 동시에 송출하는 원격 통신 수단에 의하여 참석한 경우에 하나여 그 이사는 이사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틀렸죠? 음성과 영상 이거 아니죠. 영상 빠져야지. 음성을 동시에 송출하는 원격 통신 수단에 의해서 회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뭐라고 했어요? 옛날 법에는 영상까지 요구를 했었다. 그런데 영상까지 요구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걸 활용하는 회사가 없더라. 그래갖고 음성으로 이게 바꾼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3번 감사는 이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안에 대해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감사는 의결권 행사할 수는 없어요. 의견만 진술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건 당연하겠지. 이사회는 이사들끼리 모여갖고 경영사항에 대해서 업무집행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 감사가 의결권 행사할 수 있으면은 감사가 업무집행기관이 돼버리는데 감사의 성질에 맞지가 않죠. 감사는 업무 감독기관이지 감사기관이지 업무집행기관이 아니잖아요. 4번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에도 이거 했고요. 5번 이사회의 결의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한 이사회 결의는 위법 결의로서 언제나 무효가 된다. 자, 이건 틀렸어요. 근데 이거는 판례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사실 당연해요. 이거 모르는 게 당연해. 이거 핵심 정리에 아마 여기 없을 거예요. 이건 내가 뺐을 거야. 뭐 변호사 시험 핵심 정리는 당연히 들어가 있지. 근데 세무사 시험에서는 요거는 뺐어요. 이런 거를 출제하는 건 그닥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 판례를 출제하려면 좀 뭐랄까 좀 핵심적인 판례를 출제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핵심적인 판례는 아니거든. 물론 요즘에 요 판례가 시험에 좀 자주 나오긴 해요. 변호사 시험 쪽에서 여기서는 아니고. 근데 이건 뭐 나왔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 주총의 경우에는 어떤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가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냥 그 결의는 하자가 있는 결의가 된다. 그래갖고 결의 취소 해소의 대상이 되잖아요. 무효 부존재 확인 해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근데 판례가 이사의 결의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어요. 이사의 결의에 어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면 그거는 그냥 유효한 결의로 보고 있어요. 왜 그렇게 보는지는 설명은 없어 판례가. 근데 어쨌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관계는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했더라도 그게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그러면은 그냥 유효한 결의로 봐요. 예를 들어서 이사가 5명이 있어요. 근데 갑이라는 이사가 있는데 얘가 경업을 하려고 해. 그래서 경업 승인 결의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얘는 특별히 관계는 의결권이 제한되잖아. 근데 5명이 다 출석해갖고 5명이 다 의결권 행사해서 5명이 찬성했다. 그러면서 경업 승인 결의가 이루어졌어.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얘 의결권 제한해도 4명이 찬성했으니까 승인 결의가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특별히 관계의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게 결의 결과에 영향을 못 미친 경우지. 이런 경우에는 그냥 유효한 결의로 봐버려요.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사의 결의는 그래요. 자, 59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건 답이 4번이에요. 4번부터 볼까요?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자, 맞죠? 이거 대표권 남용과 관련된 거죠. 자, 이거 대표권 남용은 이제 판례예요. 근데 핵심 정리에 보면 그 세무사 시험에서 판례는 잘 안 나오잖아. 근데 핵심 정리에 보면은 아주 핵심적인 판례들은 웬만하면 다 넣어놨어요. 그러면서 내가 막판에 그 파이널에서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나온 판례, 핵심 정리에 나온 판례 정도는 봐야 된다. 핵심적인 거라 그 세무사 시험에 기출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올 가능성은 다 있는 거다.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요런 게 그런 거예요. 이거 완전 판례인데 중요한 판례거든. 그래서 내 말 듣고 그걸 꼼꼼하게 잘 봤으면은 요것도 맞는 지문이라는 거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자, 1번 틀린 지문은 우리가 다 보자고요. 왜 틀렸는지 좀 궁금하니까. 1번 회사는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주총에서 선정한 것을 정가로 정할 수 없다. 틀렸죠? 정할 수 있죠. 대표이사 선정 이사회에서 하는 게 원칙이죠. 하지만 정관으로 정하면 주주총회에서 할 수 있어요.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런 정관 규정을 둘 수 있다는 거죠.
2번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 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거래는 무효이다. 자, 틀렸죠?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무효가 되는 거죠. 이것도 2021년도에 나온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었던 것이죠. 요거는 내가 표까지 만들어 갖고 핵심 정리에다가 옛날 판례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인데 지금은 그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을 알지 못한 경우도 이게 바뀐 거 표로 해갖고 시각적으로 한눈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정리까지 해놨었죠. 중요한 판례라고 강조도 했었고. 3번 대표이사가 그 업무 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회사는 그 대표이사에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 틀렸죠? 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었나요? 회사의 대표기관이 업무 집행 중에 불법행위를 하면 그거는 회사의 불법행위가 되는 거다. 회사의 불법행위가 되는 거다. 그래서 회사가 당연히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업무 집행 중에 대표이사가 불법행위를 했으면. 근데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기관의 지위에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책임을 안 지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죠. 근데 우리 상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대표이사도 연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뭐 귀책 사유가 있을 때만 한해서 회사는 대표이사 연대해서 책임을 진다? 회사한테 귀책 사유가 있을 때만 책임을 지고 회사한테 귀책 사유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을 안 진다는 내용이잖아. 근데 이건 아니지. 대표이사가 업무 집행 중에 불법행위를 했으면은 그거는 회사의 불법행위라니까. 뭐 회사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뭐 설명을 하면서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나눠서 하지는 않았지만 뭐 그렇게 설명돼 있는 책도 없고요. 이건 이제 그 출제하신 분이 만들어낸 문장인데, 근데 우리가 그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된 상법의 규정의 취지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런 거는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를 하잖아.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게 이런 데서 응용력이 생기는 거예요. 냅다 외우면은 귀책 사유? 뭐 귀책 사유 있을 때만 지어지는 거 당연히 아닌 거 아닌가? 뭐 과실 책임주의인데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다고. 근데 그 취지를 정확하게 알고 의미를 알고 있으면은 이런 건 처음 보는 문장이라도 틀린 지문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지. 5번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인 제3자가 대표이사가 아닌 표현대표이사에게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면 그 믿는 데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회사는 표현대표이사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틀렸죠? 중대한 과실 땐 책임지지 않죠. 자, 표현책임 요건이 3개죠. 외관의 존재, 외관의 부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상대방의 신뢰죠. 상대방의 신뢰라는 건 뭐예요? 상대방의 신뢰라는 거는 선의무중과실을 말하는 거죠. 나는 지금 대표권이 없는 자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대표권이 없다라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표현 책임 인정이 되죠. 중과실이 있으면 표현 책임 인정이 안 되죠. 이것도 표현 대표이사 문제 나오면 가장 쉬운 내용이야. 우리 상법 공부하면서 맨날 나오는 게 선의무중과실이잖아요. 선의무중과실. 중과실이 있으면은 거의 보호 안 해주잖아요. 중과실이 있더라도 책임을 진다. 틀린 지문이지. 60번 상법상 자본금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이사의 의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정답이에요. 이사는 이사의 승인이 없으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 되지 못한다. 틀렸죠? 경업금지 의무 관련된 건데 경업피지 의무 하면 경업금지 의무, 겸직금지 의무가 있죠. 기본적인 사항이지. 경업금지 의무 내용이 뭐죠? 이사회는 이사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자기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 이게 경업금지 의무의 내용이죠. 겸직금지 의무는 겸직금지 의무. 이사는 이사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나 무한책임 사원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경쟁영업, 이익충돌 방지하기 위해서 이종영업, 동종영업이 아닌 동종영업을 하지 않는 다른 회사의 이사나 무한책임 사원은 돼도 이익충돌 방지할 염려가 없죠. 삼성전자 이사가 의류 제조업하는 회사에 이사직 맡는다고 해서 뭐 이익충돌의 여지가 있나요?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빼돌리거나 뭐 이럴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금지되지 않아요.
61번 상법선 자본금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정답이에요. 전제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회사의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주로서 선임하여야 한다. 틀렸죠. 자, 이것도 뭐 많이 강조를 했던 거죠. 자, 감사 선임 결의 원칙적으로 보통 결의로 하죠. 보통 결의 요건은 어떻게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발행 주주 총수의 4분의 1 이상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감사 선임 결의는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긴 해. 자, 그런데 예외가 있죠. 전자투표를 도입한 회사의 경우에는 뒷단의 결의 요건이 요구되지 않죠. 발행주 총수의 과반수, 4분의 1 이상의 찬성, 요게 요구가 되지 않는다고. 출석한 주주의 결권에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은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취지까지 내가 상세하게 설명을 했었죠. 감사 선임 결의를 할 때는 충족수를 못 시켜갖고 이 감사 선임을 못하는 데서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실무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왜 애를 먹어요? 우선 주주들이 이사 선임 결의에선 관심이 많은데 감사 선임 결의에선 별로 관심이 없어갖고 감사 선임 결의 한다고 주주총회 열면은 잘 안 와. 잘 안 온다고요. 근데 감사 선임 결의 할 때는 또 그 의결권 제한이 있잖아요. 3%까지밖에 의결권을 행사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요걸 충족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야. 근데 감사는 필수 기간이잖아. 반드시 돼야 되잖아요.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예외지만 그건 뭐 소규모 회사 얘기고 일반적인 주식회사는 필수 기간이잖아요. 반드시 뽑아야 되는데 주주들이 총회장에 안 와갖고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이게 충족이 안 온다는 거야. 의결권 제한도 있고 해서. 그래서 법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줬다. 야, 그러면 우선 전자투표를 도입해라. 전자투표 도입하면은 집에 앉아서 클릭하니까 참여율이 높아지겠지. 이걸 통해서 우선 해결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노력을 보이는 회사는 뒷단의 요건은 요구 안 해줄게. 4분의 1 이상 이거 요구 안 할게. 그냥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만 있으면 그러면 감사 선임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런 취지의 규정이다. 이런 취지를 내가 설명을 많이 하는데 취지를 알면 그러면은 기억이 오래 남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기억하게 되고 뒷단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까지 다 알고 있으니 뒷단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결과는 머릿속에 확고하게 남아있죠. 그런 사람이 이제 4분의 1 하면 벌써 거부감이 확 오는 거지. 전자투표 했는데 4분의 1? 아우. 바로 틀린 지분이라는 게 인식이 되죠. 62번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정답이에요. 감사는 임총회 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할 수가 있죠. 자, 주주총회하고 이사회 소집권자 어떻게 되죠? 이사회는 뭐 지금 이 지문하고 상관이 없는데 같이 보자고요. 이것도 이사회 부분에 소집권자를 주주총회하고 이사회하고 비교해서 표로 정리를 해놨어. 내가 표는 핵심 정리에 나오는 모든 표는 다 시험 전날 보라 그랬잖아요. 그거 봤으면 이것도 맞출 수 있지. 자, 주주총회 경우는 어떻게 돼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소집 결정을 하죠. 근데 예외적으로 소수주주, 발행주주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하고 감사도 소집을 할 수가 있죠. 소집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먼저 이사회에다가 소집을 요구하고 이사회가 소집해주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직접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이 소수주주와 감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죠. 네 번째. 자, 63번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 이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정답이에요. 이사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틀렸죠? 이것도 여러 번 강조를 했었죠. 총주주의 동의에서 면제할 수 있는 책임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다. 회사에 대한 책임이라도 자본금 충실 책임은 면제할 수 없다.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이라도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할 수 없다. 이거 여러 번 강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회사에 대한 책임이라도 자본금 충실 책임 면제할 수 없도록 한 이유는 뭐였어요? 자본금 충실 책임이라는 것은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인정한 책임이기 때문에 주주의 동의에서 면제시킬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이거와 관련된 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총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없다. 이건 내가 어떤 식으로 설명했나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이거는 권리자 입장에서 보면 제3자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에요.
근데 이거를 총주주가 면제를 해준다는 거는 제3자가 이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리를 총주주가 총주주의 의사에 의해서 박탈하는 거예요. 총주주가 주주들이 지들이 뭔데 제3자의 권리를 지 마음대로 처분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죠. 그렇게 설명할 때는 다 납득을 했었지. 납득한 학생들은 이것도 다 틀린 지문이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64번 상품상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건 5번이 정답이에요. 액면미달 발행의 주식은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 내에 발행하여야 하고 법원은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없다? 틀렸죠. 인가할 수 있다죠. 자, 요거는 내가 어떤 식으로 설명했어요. 이것도 파이널 때 했던 것 같은데, 액면미달 발행, 요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건이다. 인형경과 주주총회 특별결의 법원의 인가, 요거다. 그런데 이 5번 지문 요 내용 얘기하면서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더라. 기출이 나오니까 요걸 꼭 알아두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죠. (65번) 상품상 신주 인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정답이에요. 회사가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주권을 등록한 경우에도 신주주권 증서를 발행해야 된다. 틀렸죠? 이 신주주권 증서 전자등록, 주권도 마찬가지고 신주주권 증서도 마찬가지고 신주주권 증권도 마찬가지예요. 종이 증서 대신 종이 증서를 발행하는 것 대신 전자등록부에 등록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주주권 증서를 발행할 이유가 없죠. 발행 대신 등록하는 거니까. 이건 이제 전자등록의 기본적인 개념만 알면 틀린 지문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65는 아주 쉬운 문제죠. 이렇게 보면. 66번 상법상 신주의 인수에 관한 인수 또는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이 정답이에요. 3번부터 보시죠. 회사가 정관에 위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다. 자, 맞아요. 신주 발행 유지 청구권 내용이죠. 신주 발행 유지 청구권이 이제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하고 비교해서 공부를 하라 그랬었죠. 근데 거기에서 뭘 강조했나요? 기본적으로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은 공익권이지만 신주 발행 유지 청구권은 자의권이다. 자의권이다.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 행사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 강조했던 거 뭐죠? 신주 발행 유지 청구권은 단독주주권이다. 자의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발행주 총수의 100분의 1, 100분의 3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랬죠. 그거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주주가 불이익을 받아가고 있는 경우에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해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내용 봤으면은 이것도 옳은 지문이라는 거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나머지 것들 좀 볼까요? 1번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자 이행을 한 때는 납입기일 당일부터 주주의 권리 의무가 있다. 틀렸죠? 이것도 기본적인 사항이죠. 신주의 효력 발생일,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다.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다. 이건 수업 시간에 수도 없이 많이 얘기를 했었죠. 이건 이제 신주 발행 공부하기 전에부터 우선 신주 발행 우리가 아직 안 배웠죠? 근데 아직 안 배웠지만 우선 신주 발행의 효력 발생일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다. 이거는 우선 알고 있으세요. 이러면서 내가 설명할 때 많이 얘기를 하니까 수도 없이 많이 했던 얘기죠. 2번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신주 인수가에게 납입 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기할 수 있다. 틀렸죠? 자, 요것도 납입 의무하고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기하는 방식으로 주금을 납입할 수 있느냐? 신주 발행 시에는 회사의 동의하에 가능하다. 회사 설립 시에는 규정이 없다. 그러면서 많이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거죠. 4번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 등이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 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 및 감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틀렸죠? 이사가 인수한 것으로 보죠. 신주 발행 시에 자본금 충실 책임, 이건 이사가 부담하는 책임이에요. 기본적인 사항이죠. 자본금 충실 책임, 이거 설립 시에는 발기인이 부담하죠. 신주 발행 시에는 이사가 부담하는 거고, 감사가 자본금 충실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수업 시간 내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거야. 그다음에 5번 신주 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자 감사의 하나예요.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틀렸죠? 6개월 내에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제소기간 중에 3년은 없어요. 상법에. 1개월, 2개월, 6개월, 2년이죠.
회사법 통식에 아까 표로 정리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보면 충실하게 공부를 한 학생들은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점수는 잘 받았을 거예요. 67번 상품산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정답이에요.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개월 위반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해야 한다. 틀렸죠? 주권 제출 기간과 관련된 건데 주권 제출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되죠. 우리 이제 제출 기간 얘기 1개월 이상 뭐 이거 얘기 나오는 게 주권 제출 기간이라 하고 채권자 보호 절차에서 이의제출 기간 있죠? 둘 다 1개월 이상으로 하죠. 1개월 미만으로 기간 정하는 경우는 없죠. 68번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기억 이사는 매 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해 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자, 맞죠? 이것도 이제 12월 31일 그 다음에 여기 3월 중순 이게 이제 정기주주총회죠. 이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선 대표이사가 재무제표, 부속문서에서 영업보고서 이걸 만들어 갖고 이사회에 제출해서 이사의 승인을 받죠. 정기주총회에서 주주님들한테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 되겠니? 왜냐하면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이사들도 같이 일했잖아. 1년 동안. 같이 일한 거 주주님들한테 이렇게 보고하면 되겠니? 재무제표, 부속문서에서 영업보고서 이걸 작성해 갖고 제출을 하죠. 그래서 이사의 승인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여기다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대표이사가 감사한테 제출을 하죠. 왜? 감사가 이거 허위로 만든 게 아닌가?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6주 전에 하죠. 정기주총회 6주 전에 대표이사는 감사한테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영업보고서 이걸 제출해서 감사를 받는 거예요. 그럼 감사는 요 날로부터 4주 내에 감사를 다 마치고 이거를 대표이사한테 반환을 해주죠. 그래 뭐 제대로 잘했네, 분식회계 안 했네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거를 1주 전에 이제 비치를 해놓죠. 그럼 회사 주주나 채권자가 언제든지 와서 이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는 승인을 받고 영업보고서는 그냥 보고를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이사는 매 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해 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법문상으로는 이사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의미는 대표이사야. 대표이사가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이 돼요. 니은 감사는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8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 제출해야 된다. 틀렸죠? 8주 내가 아니에요. 4주 내지. 6주 전에 받아갖고 4주 만에 감사 끝내고 반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사회에 제출하는 게 아니죠. 이사한테 제출하는 거지. 디귿 주주와 회사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자, 맞죠? 요거는 이제 어디 나오나요? 우리 요것도 여러 번 갔던 건데 우리 핵심 정리에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권 그 부분에서 표 나오는 거 있죠? 비밀성이 가장 적은 거. 뭐 재무제표, 뭐 정관, 뭐 주주총회 의사록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사회 의사록. 그다음에 회계장부 이렇게 해 갖고 나오죠. 요건 이제 재무제표 이런 건 비밀성이 가장 적은 거죠. 그래서 주주나 채권자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열람 등사를 해볼 수가 있죠. 그 표도 중요한 표니까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꼼꼼하게 잘 봐두라 그랬었죠. 그다음에 리을 이사는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해야 한다. 틀렸죠? 이것도 많이 강조했던 거죠. 재무제표는 승인 대상이다. 하지만 영업보고서는 보고만 할 뿐이지 승인을 받지는 않는다. 그다음에 69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사채 이런 게 우리가 공부를 많이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 내가 사채 관련해서는 그 기본 강의 시간에도 안 다뤘어요. 우리 기출문제 하면서 하자 그러면서 왜 그랬냐면 사채는 맨날 기출문제에 나온 것들이 반복해서 나온다. 그러니까 나온 것만 공부하자. 그래서 사채에 대해서는 기본 강의 시간에는 큰 틀만 얘기를 했지. 큰 틀만 얘기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출문제 나온 것만 하자. 올해도 그랬어. 나온 것만 나왔어요. 이거 여러분들 기출문제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다 기출문제에 있는 지문들이야. 자 보시죠. 69번 이거 정답은 3번이에요. 근데 이거 1번부터 쭉 볼게요. 그냥 1번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사채를 발행해야 한다. 틀렸죠? 사채 발행 권한 누가 갖죠? 이사회에서 갖는 게 원칙이죠. 일반 사채 어때요? 이사회에서 발행을 결정하죠. 다만
정관으로 정하면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가 있죠. 1년 기간 정해갖고 1년 내 기간 정해갖고 대표이사한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어쨌든 이사회에서 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신주 발행이랑 똑같다. 기본적으로 뭐 그런 얘기를 했었지. 2번 사채 청약서는 감사가 작성하고 회사의 상호 등을 적어야 한다. 상호 등을 적어야 하는 건 맞는데 이사가 작성을 하죠. 사채 청약서를 감사가 작성해야 된다. 이거는 딱 봐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지 않아요? 틀렸구나. 감사가 사채 청약서를 왜 작성을 해요? 사채 청약서를 작성하는 거 사채 발행과 관련된 업무인데 사채 발행이라는 거는 영업자금을 조달하는 거잖아요. 영업자금을 조달하는 거는 이게 업무 집행 행위이잖아. 업무 집행 행위인데 장사하는 행위인데 그걸 이사가 하지 감사가 왜 하냐고. 감사의 역할은 뭐예요? 이런 것처럼 회계감사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사가 이 연초에 정기유총이 전에 재무제표하고 영업보고서 이거 만들 때 허위로 작성한 게 아닌가 그거 검토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예요. 그리고 또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이제 회계감사고 그다음에 업무감사도 하죠. 이사가 위법행위 하는지 감시하는 게 감사의 역할이라고. 그런 사람이 사채 청약서를 왜 만드냐고. 3번 사채의 모집이 완료된 때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그 사채의 전액 또는 1회 납입을 시켜야 한다. 자, 맞죠? 자, 요거는 이제 어떤 이렇게 내가 강조를 했나요? 이것도 강조를 많이 했던 거예요. 신주 발행이랑 사채 발행이랑 기본적으로 발행이 다 인수가 끝났으면은 납입을 시켜야 돼요. 돈을 받아내야 돼. 근데 신주 발행의 경우에는 회사 설립 시든 주식의 발행의 경우에는 회사 설립 시든 신주의 발행의 경우에는 항상 전액 납입주의다. 주식의 효력을 발생하기 전까지 납입이 완료가 돼야 된다. 전액 납입주의다. 자본금 충실의 원칙상. 그랬었죠. 그러면서 전액 납입주의가 아닌 경우는 뭐가 있나요? 사채의 경우엔 그렇다. 사채의 경우에는 사채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전액을 다 납입할 필요가 없다. 분할 납입이 허용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요걸 이제 설명을 했었던 거지. 인수가 완료가 되면 각색 전액 또는 1회에 납입을 시켜야 된다. 이 분할 납입이 허용된다는 걸로 중요한 조문이다. 그러면서 강조를 했었죠. 4번 채권은 사채 전액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틀렸죠. 채권, 여기서 말하는 채권 이제 사채 증서를 말하는 거죠. 사채 증서는 전액이 납입이 다 돼야만 발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것도 기출 지문에 여러 번 나온 거예요. 5번 기명사채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기재하면 회사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것도 기출 지문에 나온 거죠. 이건 뭐 그렇게 강조는 하지 않았어요. 내가 수업 시간에 강조한 것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기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채 부분은 우리가 자주 출제되는 것도 아니고 일반 사채가 그래서 기출에 나와 있는 것만 꼼꼼하게 보자라고 했는데 그거 꼼꼼하게 봤으면 이것도 다 맞출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것도 3번 지문 요게 이제 분할 납입이 허용되는 거라 중요한 조문이다라고 해서 강조를 했었던 거니까 요것만 알았어도 나머지는 좀 몰라도 이거 답은 찾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70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사채 관리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온 것은 이것도 기출 다 있는 거거든. 일반 사채관리회사가 그 사물을 처리하기에 적임이 아니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관리회사를 해임할 수 있다. 자, 맞아요. 자, 이거는 5번 지문 먼저 볼까요? 사채관리회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하나여 사임할 수 있다. 틀렸죠. 자, 우리 사채관리회사의 사임과 해임 이거는 그나마 사채 중에서는 조금 자주 출제돼서 그나마 내가 조금은 강조를 했었지. 자, 사임은 어떻게 하나요? 사임은 원칙적으로 발행회사하고 사채권자 집회 모두의 동의를 받아서만 사임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정했나요? 이 사채관리회사는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채 발행회사하고 싸우는 회사야. 사채관리회사는. 그런데 그 선임은 사채 발행회사에서 해요. 그래서 발행회사에서 이제 보수도 주고 그래서 양쪽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갖고 발행회사와 사채권자 집회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사임을 할 수가 있다. 근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사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양쪽의 동의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이제 해임은 어떻게 하느냐? 해임도 비슷해요. 양쪽 다 청구권을 가져요. 그러니까 해임은 이제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해임을 하는 건데
해임을 해달라고 청구하는 권한은 사채 발행회사하고 사채권자 집회 모두가 다 가져요. 아까 사임의 경우에 양쪽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양쪽 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해임 청구권도 양쪽 다 갖는 거예요. 사채관리회사 1번 지문 다시 들어갈게요. 사채관리회사가 그 사물처리액의 적임이 아니거나 그 밖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또는 사채권자 집회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관리회사를 해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2번 신탁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 자, 이런 거는 뭐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책에도 안 나와요. 사채관리회사의 자격요건에 은행, 신탁회사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신탁회사는 자격요건이야.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은행, 신탁회사 등의 그런 사람들만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몰랐다고 해서 이 정답을 찾을 수 없는 건 아니죠. 1번하고 5번은 우리가 기출문제에서도 봤던 거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조금이지만 강조를 했던 거니까. 3번 사채 인수인은 그 사채 관리회사가 될 수 있다. 틀렸죠? 될 수 없다죠.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 전체 이익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사채관리회사가 사채를 인수하면은 공익을 해요. 전체 이익을 해야 하고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업무를 집행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채 인수인은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을 한 거다. 4번 회사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 수령 등을 위탁할 수 없다. 틀렸죠. 이 사채관리회사가 하는 일이 이거야. 사채 발행회사를 상대로 해서 사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돈 받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야. 사채권자들 발행회사 관계에서 경제적으로도 약자고 법률적으로도 뭐 좀 그렇잖아. 좀 약자잖아. 그래서 자기 권리를 행사하기가 좀 어렵다고요. 그래서 사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사채권자들이 사채 발행회사로부터 사채권 행사하는 거, 원금 상환하고 이자 받아내고 하는 거, 이 역할을 맡아서 해주는 회사가 사채관리회사라고. 변제, 수령 등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이거 하라고 사채관리회사 선임하는 거니까. 사채관리회사의 기본적인 역할만 알고 있어도 이게 틀린 지문이라는 건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냅다 외우는 식으로 공부하면 이런 거 안 본 거, 평소에 공부 잘 안 하던 거는 틀리는데, 큰 틀을 이해하고 공부를 하면은 큰 틀 범위 내에서만 알고 있어도 이런 거는 다 맞출 수 있는 거잖아. 71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해산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자, 해산사유 이것도 그 회사법 통칙 부분에 표로 정리가 돼 있죠. 표는 다 시험 전날 보라 그랬어요. 그거 중요한 것들이니까. 예, 나오죠. 해산 결의, 주식회사의 해산 결의. 자, 해산 사유 중에 사원 다수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해산한다. 이거는 모든 종류의 회사에서 다 할 수가 있죠. 근데 한 명 합자 유한 책임 회사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해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주식회사 유한 회사는 총회 특별결의에 의해서 하죠.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원총회 특별결의. 주주가 1인으로 된 때 이건 해산 사유가 아니죠. 이건 1인 회사 부분에서 많이 강조를 했던 거죠. 1인 회사의 허용성. 한 명 합자 회사에서는 1인 회사가 안 된다. 하지만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는 1인 회사가 허용이 된다. 회사 성립 시에도 1인 회사가 허용이 되고, 회사 존립 중에 사원이 1인이 됐을 때 그게 해산 사유가 되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1인 회사 허용 여부 이거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거라 많이 강조를 했어요. 법원의 해산 명령, 해산 판결, 파산 이거는 모든 종류의 회사에 공통된 해산 사유죠. 기억, 디귿, 리을 요게 이제 답이죠. 72번 상법상 자본금총액이 10억 이상인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5번 보시죠. 5번이 정답이에요. 합병 후에서는 합병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틀렸죠? 6개월 내에 제기해야 된다죠. 이것도 제소기간 묻는 건데 그 제소기간 표 통칙본에 정리되어 있는 거 그것만 외웠으면 이것도 맞출 수 있죠. 그것만 외웠으면 맞출 수 있었던 문제가 지금 3문제나 나왔어요. 그 표 하나에서만. 73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 합병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정답이에요. 간이 분할 합병 또는 소규모 분할 합병이 아닌 경우 회사가 분할 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 합병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사의 승인만 얻으면 된다. 틀렸죠? 자, 원칙적으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받아야 되죠. 다만 간이 분할 합병, 소규모 분할 합병에 하나는 경우에는 이사의 승인만 충분하죠.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도 간이 분할 합병, 간이 소규모
뭐 이거의 기본적인 개념만 알았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지. 74번 상법상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정답이에요. 최근 사용자만 현재 자산 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인 상장에서는 준법 지원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자, 요게 틀렸어요. 자, 준법 지원인 요거는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죠. 내가 수업 시간에 자, 이거는 별로 중요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수업은 별로 안 한다. 수업은 안 한다. 설명할 것도 별로 없다. 그러면서 기본서에도 한 요만큼 나오고요. 그리고 핵심 정리에도 요만큼 들어가. 그거는 뭐 요약할 게 없어. 기본서 자체가 이제 다 요약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그것만 암기하셔라. 그냥 각자 암기하셔라. 그러고 그냥 넘어왔었어요. 요만큼. 3분의 1페이지 정도, 4분의 1페이지 정도 되나? 그 정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만큼이야. 체감적으로. 뭐 그거 꼼꼼하게 보셨으면 이것도 5천억 원 이상이라는 거 알 수 있었을 거예요. 75번 상법상 한명회사에 관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요런 것도 요거는 이제 뭐 내가 강조까지는 한 건 아니었죠. 1번 보시면 회사의 정관에는 사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할 때는 그 외에 사원의 주소는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자, 요게 많은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성명, 주민번호, 주소는 정관에 반드시 기재를 해야 돼요.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없어요. 자, 그리고 성명, 주민번호, 주소 요거는 사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요거는 등기사항이기도 해요. 근데 등기사항에 있어서 예외가 있어요. 요 뒷부분.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외의 사원의 주소는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것도 기출문제라 기출문제고 그리고 이제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끝부분에 표 한 4페이지짜리인가 5페이지짜리 표 있잖아요. 거기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표까지 표는 내가 모든 표 다 그 시험 전날 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그거는 이제 표로 정리가 잘 돼 있어. 거기 이제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는 그거라 비교하고 이런 게 중요해서 중요 사항 거기다가 다 비교해서 넣어놔갖고 그거 꼼꼼하게 보셨으면은 뭐 요거 또 맞출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개의 지문이 맞는 지문이라는 게 좀 쉽게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거는 맞는 지문까지 같이. 2번 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의 하나요. 회사 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한명회사의 설립무효소. 설립무효소 이건 제소권자하고 제소기간 이게 중요하죠. 근데 제소기간 2년이라는 거 요거는 설립무효, 설립 취소해서 제소기간 2년이라는 건 뭐 워낙 쉬운 내용이고 제소권자 요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온다 그랬지. 제소권자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어요? 주식회사가 우리가 가장 익숙하죠. 주주이사 감사 이렇게 되니까. 근데 다른 종류의 회사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 그랬죠. 똑같다. 근데 똑같은데 그 지위에 있는 자가 그 회사의 경우에는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걔만 빼면 되는 거야. 자, 한명회사의 경우에는 사원만 설립무효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주주이사 감사하고 비교를 해보자고요. 주주는 출자자고 이사는 업무집행권자고 감사는 감독기관이죠. 감독기관 왜 둬요? 출자자하고 업무집행권자가 다르니까 감독기관이 필요한 거야. 출자자 입장에서 내 돈을 이사한테 맡겼는데 이사가 엄한 데다 돈 쓰는 거 아닌가, 횡령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의심이 드니까 감사를 선임하고 감시시키는 거라고. 근데 사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한명회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사원이 출자자인데 한명회사의 경우에는 출자자인 사원이 직접 업무 집행을 하죠. 그러니까 이사와 주주의 지위가 겸해져 있어, 사원으로. 그리고 출자자가 직접 업무 집행을 하니까 감사는 필요가 없는 거야. 감사라는 기관이 없죠. 그래서 사원만 설립무효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같다라고 생각을 하라 그랬잖아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하면서도 이렇게 했어요. 3번 사원이 그 채권자를 해야 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데는 채권자는 그 사원과 회사에 대한 소로 회사의 설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맞죠? 설립무효소, 사회설립 취소해소를 말하는 거죠. 사회설립 취소해소. 이것도 뭘 강조했었나요? 사회설립 취소해소에서는 피고가 사원과 회사다라는 거, 그거 강조를 했었죠. 다른 종류 회사 소는 거의 대부분 피고가 그냥 회사잖아. 근데 이거는 사원과 회사를 공동 피고를 한다는 거. 그 이유가 뭔지까지도 다 설명을 했었죠.
4번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자, 맞죠? 이것도 아주 강조를 했던 거죠. 지분 양도의 요건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여러 번 강조를 했었죠. 이거는 저 뒤에 주식회사 이외 회사 표에도 정리가 돼 있지만 회사법 통칙에 회사의 종류 부분에서도 이게 서술이 돼 있죠. 회사의 종류,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라는 게 있다. 그러면서 그 회사의 가장 중요한 사항들은 거기에다 또 정리를 해놨었잖아요. 그러면서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부담은 사원의 책임, 그 다음에 업무집행권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거였지. 지분양도 요건.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알아둬야 된다. 강조를 했었죠. 한명회사 사원이 지분을 양도할 때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5번 정관으로 업무집행 사원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자, 맞죠? 한명회사의 경우는 사원이 직접 업무집행을 하고 회사 대표까지도 한다는 거죠. 예외적으로 정관으로 특정한 사원만 업무집행 사원으로 정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뭐 중요한 내용이라 강조를 많이 했죠. 2, 3, 4, 5가 쉬운 내용이라 1번은 좀 몰랐다 하더라도 이것도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1번도 수업 시간에도 다루고 핵심적인 책에도 다 나오는 거긴 한데 해서 요걸 갖고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1번 지문 자체는 조금 어렵긴 했어. 76번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4번이 정답이에요. 업무집행자는 다른 사람 과반 소유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가 거래할 수 있다. 자, 맞죠? 자, 요것도 그 경업하고 자기거래 승인 요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내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었죠. 근데 이거 별로 어렵지 않다 그랬어요. 주식회사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고 유한회사는 어떻게 돼요? 경업은 사원총회 결의, 자기거래는 감사가 있으면 감사가 없을 땐 사원총회 결의 이렇게 되죠. 나머지 세 개는 똑같다 그랬죠. 나머지 세 개는 경업은 총사원의 동의, 자기거래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동의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거 알았으면 이것도 답을 찾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다. 이건 틀린 질문 나머지도 좀 보시죠. 1번 사원 1인만으로는 유한회사의 설립이 불가능하다. 틀렸죠? 한명회사 합자회사는 1인회사가 안 되죠. 하지만 주식 유한 유한 책임회사는 1인회사가 허용이 되죠. 1인회사 성립할 수 있어요. 2번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시기에 정기사원총회를 소집해야 된다. 틀렸죠? 자, 유한책임회사 정기사원총회라는 게 있나요? 없죠.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거는 주식회사하고 유한회사에만 있는 거죠.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부적으로는 인적회사, 대외적인 책임은 물적회사, 간접 유한책임.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인적회사라고 한명회사랑 같아요. 근데 한명회사의 경우에 총회 이런 거 없잖아. 유한책임회사에도 총회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물론 둘 수는 있어. 정관이 규정을 둬서 둘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없어요. 3번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 중에 1인을 업무집행자로 정해야 한다. 자, 틀렸죠?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이것도 강조를 했었지. 업무집행자 사원이 업무집행자가 될 수도 있고 사원 아닌 자도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다. 이거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이거 뭐라 그러면서 강조를 했어요? 원래 유한책임회사라는 거는 한명회사를 기본으로 해서 대외적인 책임만 간접 유한책임을 지도록 하는 회사다. 기본적인 형태는 한명회사랑 같은 거다. 근데 한명회사라는 거는 사원이 자유롭게 직접 업무 집행을 하는 걸 기본으로 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 업무집행자는 사원만이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는 게 기본적으로 타당한 거였다. 근데 우리 상법은 그렇게 규정하지 않았다. 사원 아닌 자도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을 했다. 그러면서 이게 유한책임회사의 기본적인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온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5번 유한책임회사의 새로운 사원의 가입은 정관에 변경한 후 해당 사원의 출자에 관한 납입 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출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관을 변경한 때에 사원이 된다. 자, 틀렸는데 이거 맞는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유한책임회사에 새로운 사원이 입사를 하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했을 때 입사의 효력이 발생해요. 사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여기 출자를 출자 의무로 이행을 완료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출자 의무 이행을 완료했을 때, 그때만 그때 비로소 사원의 지위를 취득한다. 이것도 기출문제 지문에 있어요. 기출문제 지문에 있는 거는 핵심 정리에도 다 있어. 그래서 그때 이제 설명하면서 취지까지도 다 설명을 했었죠. 유한 책임에서는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간접 유한 책임을 진다. 다시 말해서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사원이 아무런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 그래서 자본금 충실이 필요하다. 자본금 충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출자를 완료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줬었죠.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을 좀 환기시키려고 예전에 설명했던 방식 그대로 하고 있어요. 77번 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정답이에요. 이계 배당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 사원의 지분에 비례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틀렸죠. 자, 이거는 출제를 한 요런 내용을 출제한 건 좀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거는 민법 내용이거든. 이게 각 사원의 그 출자가액에 비례해야 된다. 이게 맞는 거야. 지분이 아니라 출자가액에 비례해야 된다. 이게 맞는 건데 이건 민법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묻는다는 거는 출제가 잘못된 거야. 이건. 물론 틀린 지문은 아니지. 그래서 뭐 제출하고 이럴 건 아닌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 이거 설명을 하면 이렇게 돼요. 자, 우리 그 합자회사의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명회사 규정을 준용하죠. 근데 한명회사 부분을 보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근데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보면은 그러면은 이익배당은 출자 가액에 비례해서 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합계약으로 다르게 정하면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출자 가액에 비례해서 해요. 그래서 조합에 관한 규정이 한명회사에 준용되고 한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합자회사에도 준용이 되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는 민법 조합의 내용을 알아야만 맞출 수 있는 지문이거든. 근데 민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 이걸 출제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지. 출자 가액에 비례한 게 지분에 비례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합자회사의 경우에 신용이나 노무, 무한책임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할 수가 있잖아요.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하는 걸 대가로 해서 뭐 지분을 30%를 받았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지분은 30%인데 출자 가액은 없어요. 뭐 그러한 경우에는 이익 배당할 때 걔는 출자 가액을 비례해서 하면은 못 받는 거야. 아니 그러면 선생님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하는 사람은 그럼 이익 배당 아예 못 받나요? 정관으로 다르게 정할 수는 있지. 정관으로 지분에 의해서 받았다. 이렇게 정관으로 정하면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정관에 그런 규정이 없으면 출자 가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는다. 78번 상법상 유한회사에 대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이에요.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의 모집 설립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다? 틀렸죠. 없어요. 모집 설립 방법은 못해요. 자, 이 모집 설립 방법으로 하지 못한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들이 설립 절차에 설립 절차에 참여를 해야 돼요. 자, 요거는 조문상으로는 어떻게 돼 있나요? 광고 같은 방법에 의해서 사원을 모집할 수가 없어요. 회사 설립 시에도 그렇고 자본금 증가 시, 주식회사의 경우 신주 발행이랑 비슷한 거죠. 자본금 증가 시에도 그렇고 광고 같은 방법에 의해서 모집할 수가 없어요. 모집 설립 방법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유한회사 하면서 다 다뤘던 내용이고 취지도 다 설명을 해줬죠. 뭐라 그랬나요? 유한회사는 기본적으로 주식회사하고 비슷한 성질의 회사다. 물적회사라는 점에서. 근데 사원 구성의 폐쇄성이 요구가 될 때 유한회사 제도를 채택을 하는 거다. 근데 모집 설립의 방법에 의해서 모집을 하면 어떻게 돼요? 광고 등의 방법에 의해서 사원을 모집한다 이렇게 되면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 와서 우리 회사에 투자를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사원 구성의 폐쇄성이 유지가 될 수가 없죠. 그런 상황이면 주식회사 하라는 거예요.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죠. 79번 상법상 회사 설립 시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자는 이것도 여러 번 다룬 거죠.
이것도 신용 노무 출제할 수 있는 자 누구예요? 한 명에서 사원이랑 합자해서 무한 책임 사원이죠. 회사 채무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자들, 그 자들만 신용이나 노무를 출제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 이제 1번이 정답이죠. 80번 상법상 외국 회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외국 회사 이것도 뭐 수업 시간에 다루진 않았죠. 뭐 저 같으면 공부 안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공부 안 했으면 이건 틀렸겠네요. 공부 안 했으면 틀렸을 거고. 제가 핵심 정리에 나오는 핵심 정리만큼은 다 외워야 된다. 여기서 나오는 건 다 공부해라. 이 얘기 듣고 이것까지 공부한 사람은 맞췄을 거고. 1번이 정답이에요. 외국 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영업소를 반드시 설치할 것까지는 아니에요. 영업소를 설치를 해도 되고 영업소 안 두고 그냥 대표자 중에 1인 이상이 주소만 둬도 돼요. 주소만. 그것도 이제 기출에 있어요. 어저께 봤더니 15년도에 나왔더만. 15년도에 외국 회사 한번 나오고 올해 또 한번 나온 거예요. 10년 만에 나왔네요. 근데 15년도에도 요거 나왔어요. 1번 지문 요거 나왔어. 그래서 이제 핵심 정리하는 거 다 나와 있지. 그래서 핵심 정리 보신 분은 요것도 이제 맞출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공부 안 하고 요거 하나 틀렸어도 그래도 90점 이상 맞는 데는 내가 보기엔 별 지장 없었을 것 같아요. 내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거 그것만 착실하게 그러니까 강조한 것뿐만 아니라 핵심 정리 꼼꼼하게 보고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거 그건 더 꼼꼼하게 봤으면은 90점 이상은 다들 맞지 않았을까 싶은데 내 생각에는 못해도 85점 맞았을 것 같은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자, 해설 강의 총평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